Hola, buena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Read the Novel을 찾아온 세실리아입니다. 오늘은 미니북 시리즈 4탄 The Wonderful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미니북 시리즈도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총 5탄이었습니다. 오늘은 2월달 월간 책방 Read the Novel로 미니북 시리즈 4탄 겸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하게 돼서 나름 오즈의 녹색 찬란한 에메랄드 시티 컨셉으로 온통 초록초록하게 꾸며봤는데요. 손톱부터 해서 라떼, 사브레 쿠키, 양초까지 좀 투머치 그린인 듯 하지만 과몰임이 요즘 스타일이니까요. 네. 네네. 어릴 때 오즈의 마법사는 정말 어린이 동화, 초간단 요약본으로만 접하고 성인이 돼서는 처음 읽은 건데요. 우리나라보다는 이 미국인들에게 오즈의 마법사가 의미가 큰 동화인 것 같아요. 1900년에 처음 출간돼서 20세기의 포문을 열었다고나 할까? 그런 작품이었고, 고귀한 출신, 귀족, 왕자, 공주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던 시기에 평범하디 평범한 캔자스의 고아 소녀가 신비한 나라로 날아가 여러 미지의 존재와 헤쳐나가는 모험. 지금은 클리셰 돋는 이야기인데 20세기 초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야기였나 봐요. 평범한 소년 소녀가 모험을 겪는 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판타지, 마법세계, 타임루프 등과 얽혀서 대충 몇 개만 훑어보더라도 유명한 거 많죠. 황금 나침반, 해리포터,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파네미로 등등 이렇게 팬덤도 상당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이 시초가 20세기 이 포문을 열었던 오즈의 마법사가 아닌가 싶네요. 오즈의 마법사 줄거리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가 사실은 14편에 달하는 시리즈물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나름의 이 탄탄한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동화치고는. 그 동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특징 열거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바로 낭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일단 우리의 주인공 도로티. 도로티는 캔자스 출신으로 자기 가족이 아닌 헨리 아저씨와 그 다음에 M 아줌마와 함께 그 다음에 토토라는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오리 바람에 지하실로 들어가지 못한 토토와 도로시는 이상한 나라에 집과 함께 통째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집 아래 깔린 동쪽 마녀 때문에 이 동쪽 동네에서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은색 구두를 받아 북쪽 마녀의 비호까지 받게 된 도로시. 그래도 이제 이 어린 친구가 귀가 본능, 귀소 본능이 들끓어서 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하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줄거리죠. 그런데 이 오즈로 향하는 길에 어디다가 써야 될까? 허수아비, 그다음에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를 차례대로 만나게 됩니다. 허수아비는 지프로 채워져 있어서 뇌가 없어요. 뇌가 없고 그래서 뇌를 갖고 싶어하고, 양철 나무꾼은 사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랑꾼이었어요. 정혼자가 있었는데 남몰래 이를 좋아하던 다른 여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심장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없기 때문에 심장을 다시 찾고 싶어 하고요. 그 사자는 용맹해야 되는데 이 사자가 굉장히 겁쟁이라서
용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각자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여러 과제와 모험을 겪으면서 짧은 시간에 전우회로 똘똘 뭉치게 된 팀 도로시는 결국 여차저차 오즈에 결국 당도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중반부예요. 아예 오즈가 바로 안 해주고 서쪽 마녀도 없애달라고 딜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쪽 마녀까지 제거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오즈 왕국은 동서남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동서남북 왕국 주변이 이렇게 거대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되어 있고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뭐 동물들, 사람들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게 아주 이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서 오즈의 마법사나 도로시처럼 열기구를 타거나 돌풍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오즈 왕국의 한 가운데는 에메랄드 시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질리킨의 나라, 남쪽은 글린다 마녀가 다스리고 있는 쿼들링의 나라, 동쪽은 먼치킨의 나라, 서쪽은 최악의 빌런인 서쪽 마녀가 지배하는 윙키의 나라인데요. 에메랄드 시만 마법사가 통치하고 동서남북은 마녀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쪽과 서쪽은 빌런, 빨간색. 동쪽과 서쪽은 나쁜 애들. 이 남북의 마녀들은 the good ones, 착한 마녀들이에요. 동쪽 마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야기 등장에서부터 도로시가 그냥 깔아뭉개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 마법사의 딜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모험을 떠난 도로시 일행이 서쪽 마녀를 접수하러 갔다가 붙잡혔는데 실수로 쏟은 물로 피도 보지 않고 서쪽 마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쪽 마녀를 해치우고 난 뒷부분을 낭독이 가능한 14페이지 정도 지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emos juntos. 네 명의 친구들은 에메랄드시의 커다란 문으로 가서 종을 울렸다. 몇 번 종을 울린 후에 전과 같은 문지기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다. 뭐야 자네들? 다시 돌아온 거야? 그가 놀라서 물었다. 돌아온 거 안 보여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만나러 간 줄 알았는데. 만났죠?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런데 마녀가 너희 그냥 가게 놔뒀다고? 문지기가 놀라서 물었다. 그럴 수가 없었죠. 마녀는 녹았으니까요. 허수아비가 설명했다. 녹았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군. 누가 마녀를 녹였지? 도로시예요. 사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세상에. 문지기가 도로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며 외쳤다. 그는 전처럼 그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해서 커다란 상자에서 안경을 꺼내 그들의 눈에 씌워주고 나서 에메랄드 시의 성문을 열어주었다. 문지기에게 도로시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도로시와 친구들 주변에 모여들어서 오즈의 성까지 따라왔다.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어 녹색 수염의 군인이 그들에게 왔고 4분 후에 모두 함께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왕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각자 오즈가 전에 봤던 모습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방이 텅 빈 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텅 비어있는 방은 전에 보았던 오즈의 어떤 모습보다 더 무서웠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몸을 붙인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때 돔 모양 천장에서 엄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들은 방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도로시가 물어보았다. 당신은 어디 있나요? 나는 어디에나 있다. 나는 평범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옥좌에 앉아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여라. 목소리가 대답했다. 정말로 옥좌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옥좌로 걸어가 나란히 섰다. 도로시가 물어보았다. 우리와 한 약속 지켜주세요, 오즈. 어떤 약속이지? 오즈가 물었다. 당신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면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당신은 내게 뇌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호수아비가 말했다. 당신은 내게 심장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당신은 내게 용기를 주기로 했어요.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사악한 마녀가 정말로 죽었느냐? 목소리가 물었다. 도로시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마녀에게 물을 부어 녹여버렸어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저런, 갑작스럽군. 내일 다시 오너라.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말했다. 이미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텐데요. 양철 나무꾼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해요. 도로시가 소리쳤다. 사자는 마법사가 무서웠지만 아주 우렁차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토토는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다가 구석에 있던 칸막이를 넘어뜨렸다. 칸막이가 쓰러지는 소리에 모두 그쪽을 보았다. 그곳에는 머리가 벗겨지고 주름진 얼굴에 작고 늙은 남자가 그들만큼이나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작은 남자를 향해 달려가서 외쳤다. 넌 누구냐? 나는 저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야. 작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죽이지 마. 제발 해달라는 대로 다 할게. 친구들은 놀라고 실망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난 오즈가 커다란 머리라고 생각했어. 도로시가 말했다. 난 오즈가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알았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오즈가 무서운 짐승이라고 생각했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난 오즈가 불덩이인 줄 알았어. 사자가 외쳤다. 아니, 이제 모두 틀렸어. 내가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거지. 오즈가 온순하게 말했다. 믿게 만들었다고? 아저씨는 위대한 마법사 아닌가요? 도로시가 외쳤다.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 누가 듣기라도 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 다들 내가 위대한 마법사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시가 물었다. 전혀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당신은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사기꾼일 뿐이죠. 허수아비가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아. 나 사기꾼이야. 오즈가 빌듯이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도로시가 물었다. 너희 4명 말고는 아무도 몰라. 오즈가 대답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절대 발각되지 않을 줄 알았어. 왕실에 너희 모두 들어오게 한 게 정말 큰 실수야. 내가 무섭다는 거 믿게 하려고 난 시종조차 만나지 않았거든.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시가 물었다. 내가 복화술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목소리가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야. 너를 속인 또 다른 속임수지. 오즈가 말했다.
무슨 일로 찾아왔니, 소녀여? 글린다가 물었다. 도로시는 마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회오리 바람이 그녀를 오즈의 나라로 데려왔고 어떻게 친구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은 놀라운 모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캔자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M 아줌마는 분명히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아주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곡식이 작년보다 잘 자라지 않았다면 헨리 아저씨도 견디기 힘들어하고 계실 거고요. 글린다는 몸을 앞으로 숙여 자신을 올려다보는 사랑스러운 작은 소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는 말했다. 너의 착한 마음씨를 축복하노라.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게 황금 모자를 주어야 한다. 기꺼이 드릴게요. 도로시가 외쳤다. 도로시는 글린다에게 황금 모자를 주었다. 마녀는 허수아비에게 물었다. 도로시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에메랄드시로 돌아갈 거예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오즈가 저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곳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거든요. 다만 망치머리가 있는 언덕을 어떻게 건너갈지 그게 걱정입니다. 황금 모자의 마법으로 저는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당신을 에메랄드시의 성문으로 데려다 주도록 하겠어요. 글린다가 말했다.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통치자를 빼앗으면 안 되죠. 제가 정말로 훌륭한가요? 허수아비가 물어보았다. 당신은 아주 특별해요. 글린다가 대답했다. 이번에 글린다는 양철 나무꾼에게 물어보았다. 도로시가 이 나라를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나무꾼은 도끼의 기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윙키들은 제게 무척 친절했어요. 그리고 사악한 마녀가 죽고 나서 제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죠. 저도 윙키를 좋아하니까 서쪽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영원히 그곳을 다스리고 싶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내릴 두 번째 명령은 당신을 윙키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글린다가 말했다.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내릴 세 번째 명령은 사자를 숲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황금 모자의 마법을 다 쓰고 나면 나는 이 모자를 원숭이 왕에게 주어서 그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는 착한 마녀의 친절함에 진정으로 감사했다. 도로시가 말했다. 아름다운 만큼 좋은 분이군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캔자스로 돌아가죠? 너의 은구두가 사막 너머로 너를 데려다 줄 것이다. 글린다가 대답했다. 만약 네가 그 구두의 힘을 알았더라면 오즈의 나라에 온 첫날 M 아줌마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거란다. 그랬으면 나는 훌륭한 뇌를 얻지 못하고 평생 옥수수밭에 서 있었을 거야. 허수아비가 외쳤다. 나는 사랑스러운 심장을 얻지 못했겠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숲속에서 녹슬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겁쟁이로 살았겠지. 사자가 말했다. 숲속에 사는 짐승들은 아무도 나에게 친절히 말을 걸지 않았을 거야. 맞아. 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뻐. 그리고 모두 가장 원하는 것을 얻었고 모두 한 나라의 왕이 되어 행복해졌으니 나는 이제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도로시가 말했다. 은구두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 착한 마녀가 말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힘은 단 3발자국만 걸으면 원하는 곳 어디라도 데려다 주는 것이란다. 한 번 발을 디딜 때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걸려. 너는 단지 뒤꿈치를 동시에 3번 부딪히고 신발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명령하면 돼. 그렇다면 저는 당장 캔자스로 데려다 달라고 하겠어요. 도로시가 즐겁게 말했다. 도로시는 사자의 목에 팔을 감고 입맞춤을 하고 커다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관절이 녹슬 정도로 울고 있는 양철 나무꾼에게 입맞춤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바람에 물감으로 그린 허수아비의 얼굴에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프로 채워진 몸을 꼭 안았다. 착한 글린다는 루비 옥좌에서 내려와 도로시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도로시는 친구들과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준 글린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도로시는 이제 엄숙하게 토토를 팔에 안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한 후 신발의 뒤꿈치를 동시에 3번 부딪히며 말했다. 엠 아줌마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줘. 도로시는 금세 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너무 빨라서 도로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귀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밖에 없었다. 은구두는 3걸음을 내딛고 갑자기 멈추었다. 도로시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기 전에 풀 위로 몇 번이나 굴렀다. 드디어 도로시는 똑바로 서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아, 좋았어. 도로시가 외쳤다. 도로시는 캔자스의 넓은 초원에 서 있었고 앞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헨리 아저씨가 새로 지은 집이 버티고 있었다. 헨리 아저씨는 헛간에서 소젖을 짜고 있었다. 토토는 도로시의 팔에서 빠져나와 신나게 짖으며 헛간으로 달려갔다. 도로시는 맨발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은구두는 하늘을 날면서 사막에 떨어져서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900년) 20세기의 문을 열며 출판된 오즈의 마법사는 120년 세월 동안 어린이들과 어른이들의 동화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시리즈가 14편까지 있는 나름 장편 서사시인데요. 그리고 이 독자들 편지를 꾸준히 읽어가면서 후기를 적극 반영해서 시리즈를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 쓰려고 했다가 인기가 좋고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다시 이어가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인기 작가는 괴롭네요. 오즈의 마법사는 시대에 따라 이 다양한 해석이 참 많은 동화인데요. 이 문학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해석도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해서 한번 읊어드릴게요. 헨리 리틀필드라는 교사가 1964년에 오즈의 마법사를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생한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은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부마녀는 은행, 난장이는 농민, 공장 노동자들, 북부마녀가 인민당, 은구두는 은본위제, 노란벽돌은 금본위제, 허수아비는 농민, 양철나무꾼은 공장 노동자, 오즈는 대통령의 대입 및 비유를 했다고 보는 해석인데요. 이거 외에도 1950년대에 냉전이 심화되면서 이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미국에서도 많은 예술이 억압받고 검열을 엄청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게 연극 실현 같은 거, 상징주의 작품이 이때 많이 나올 때였는데 오즈의 마법사도 이게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여성 해방, 노동자 해방 이렇게도 해석이 돼서 소위 약간 빨간 책으로 분류가 돼서 금서가 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100년 넘게 고전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한편 이 영화 얘기도 하고 넘어가자면 오즈의 마법사를 영화한 것 중에 가장 큰 찬사를 받는 게 바로 1939년 뮤지컬 판타지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건 유명하죠. 뮤지컬 판타지. 감독이 빅터 플레밍이고요. 이 여배우가 유명하죠. 이 주디 갤런트가 도로시 역할로 출연을 했죠. 이 영화는 1940년, 이때는 12회밖에 안 됐어요. 1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고 지금도 이 Over the Rainbow,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 노래는 누구나 아는 팝송이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리메이크되고 있는 명곡 중에 명곡이죠. 39년이면 우리나라는 아직 식민지 시대에 있었을 텐데 이때 이런 판타지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그래서 동시에 이 명화 명곡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당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위키드에 관해서 좀 폭풍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위키드는 쉽게 말하자면 이 오즈 마법사의 프리퀄격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사실 이 뮤지컬 위키드도 1995년에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레고리 맥과이어. 이 책에는 잠깐 나왔던 이 남쪽의 선한 마녀 글린다 있죠. 이 글린다와 강력한 빌런 서쪽 마녀 엘파바가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관계고 프레임 씌워진 것이고 실상 글린다는 그렇게 착하지 않았고 엘파바도 악랄한 게 아니었다라는 설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까 북 앤 무비 토크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책은 다양하게 해석이 많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위키드라는 소설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요 90년대 후반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동화 비틀어 보기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풍자한 흑설공주라든지 뭐 잔혹동화는 뭐 당연히 있고 또 고전동화 패러디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힌 또는 선악의 구도가 칼같이 나뉘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알고 봤더니 빌런이 아니었다 라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했었어요. 이런 이야기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친숙할 만한 예시가 디즈니의 실사 영화 중에 말레피센트 있어요. 그 말레피센트 같은 얘기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빌런이 왜 빌런이 됐냐 그 사연이 있는 거죠.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빌런이었던 사악한 서쪽 마녀인 엘파바가 위키드에서는 원래는 더 정의로운 성격을 가진 마녀로 나와요. 글린다는 오히려 그렇게 착하지도 않았고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인기는 있지만 인싸지만 공주병, 도끼병 말기, 허영덩어리, 관종 친구였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마법학교 동기이자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우정도 키워가고 약간 경쟁도 하고 그러다가 삼각관계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글린다는 인싸인데 반해서 이 엘파바는 이 피부색이 달라요. 초록색 피부색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엄청 당합니다. 엘파바는 이런 모멸감, 부조리함에 대한 인지를 어릴 때부터 크게 느끼고 세상이 뭔가 잘못됐어 라는 이런 정의의식을 어릴 때부터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굉장히 행동파가 돼요. 이제 좀 맞는 말인데 좀 표현이 좀 센 거죠. 그리고 이 마법 능력도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강력해서 아이들이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너무 강력해서 숨겨야 됐었어요, 항상. 그리고 이 오즈는 원작에서도 사기꾼이었잖아요. 마법사가. 근데 위키드에서는 이 점을 10분 활용해서 아예 오즈를 진실을 감추는 부패 정권이라는 설정을 딱 해요. 근데 이 엘파바가 정의롭지만 좀 다소 욱하는 다혈질 성격이 있어서 이 왜곡에 맞서는 존재가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 엘파바에게는 네사로즈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네사로즈가 책에서의 동쪽 마녀예요. 먼치킨의 여왕으로 나오거든요. 엄마가 엘파바를 낳을 때 초록색 피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혹시나 초록색 피부일까봐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어서 네사로즈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다라는 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파바가 괜히 미안해가지고 더 의기소침하고 네사로즈는 이런 자신의 장애와 불행의 원인을 엘파바한테 계속 돌리게 돼서 이게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고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마법도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사로즈가 한번 막 폭주를 해서 주문을 잘못 외우고 그런 해프닝 등등이 있어서 엘파바가 오해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더 증폭시키게 되는 역할, 고구마 답답이 역할이 이 좀 네사로즈거든요. 근데 좀 안쓰럽기도 해요, 이 친구도. 그래서 아무튼 도로시 집에 깔린 이 동쪽 마녀도 이 네사였던 거고요. 그래서 엘파바는 동생의 장애와 죽음까지 몰고 갔다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그래, 내가 차라리 너네가 욕하는 그 미친 X가 되어주겠다 하면서 흑화 겸 자신의 능력을 팍 뿜어내요. 오히려 그런 오해와 가십을 밟고 더 올라서서 뛰어난 마법으로 그래, 너넨 욕할 때 욕하라. 나는 정의로움을 따르겠다 해서 뒤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돕고 다녀요. 자기 마법은 뛰어나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책에서 물을 맞고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엘파바가 일부러 이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없는 존재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척 한 거다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겪고 목격을 한 글린다는 진짜 착한 마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위키드 뮤지컬이 국내에 첫 공연된 게 2012년이에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학생 할인 될 때 공연 많이 보러 가자고 하면서 열심히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없는 돈 아껴가며 뮤지컬을 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 라이선스 들어올 때 룰이 있는데요.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을 한 뒤에 제작 기간을 거쳐 국내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2012년에 우리나라에는 호주 팀이 내한을 왔어요. 그래서 블루스퀘어에서 초연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친구들이 야 초록색 드레스 코드야, 야 초록색 입고 와 이랬는데 제가 그때 아주 눈에 띄는 형광녹색 줄무늬 오버핏 원피스 하이 실종 룩을 하고 갔었어요. 여름이고 그래서. 근데 대학생이니까 가능했지 않았나.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예, 그쵸. 애들이 야 너는 뭐 저기 야 그거 입고 그대로 무대 올라가라 니가 막 이러고. 근데 지금은 못 입어요 그런 거. 근데 저게 스타일 난다 옷이에요. 스타일 난다 옷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그 당시 국내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위키드가. 언제 내한이 올까만 기다리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한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가면 무조건 위키드 보고 오라고 막 다 난리였었는데요. 저는 이제 런던에 갔을 때 뮤지컬 안 보려고 했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보려다가 워크투어 중에 한국 분을 만났는데 아니 런던에 와서 뮤지컬을 안 보냐 뭐 이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라스트 미니 표, 떨이 마지막 남은 표를 구했는데 위키드는 매표소에서 좀 극장이 먼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 입장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Legally Blonde, 금발이 너무해를 봤거든요.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도 당시 한국 라이선스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는 봤기 때문에 자막이 없어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됐죠. 금발이 너무해는 딱 진짜 킬링타임용이었어요. 그리고 좀 자랑질 할 게 있는데요. 짜자잔. 이게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이날 작품이 너무 재밌고 노래도 좋고 막 감동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와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미드 글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Defying Gravity를 이미 마르고 닳도록 들어가지고 그 노래 있죠. Sooner by Defying Gravity. 그 노래가 드라마에서도 좋았는데 무대에서는 1막 마지막에 엘파바가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을 터트리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산하면서 공중을 이렇게 딱 붕 떠서 부르는 곡인데요. 글리에서도 베스트 씬이었지만 무대에서는 정말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공연도 환상적이었고 정말 이야기 자체가 와 색다른 시각에서 봤는데 어떻게 프리퀄이 더 재밌냐 싶었고 그리고 그게 더 말이 된다 싶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좋아하는 우리나라 팬덤들에게는 딱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완전 녹색이죠. 진짜 무대 볼거리도 정말 많았어요. 네, 이렇게 설명도 있고 위키드로 오기까지.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게 번역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번역기의 킹갓 제네럴 황석희님급의 센스가 넘쳐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막 드립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대사 중에 이 글린다가 생각보다 되게 푼수였거든요. 근데 이 글린다가 마법사를 수갑 철컹철컹 하면서 약간 힙합 느낌으로 captivity 뭐 이러는데 이걸 되게 수액 넘치게 하는데 이걸 번역을 come to the oak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come to the oak, 뭐 to the 뭐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센스가 넘쳐서 번역, 무대, 노래, 연출, 무대 효과 모든 게 최고였던 공연이었어요. 요런 저희 잠깐 보시죠.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디나 멘즈. 이거는 미국 팀이에요. 저의 소장품. 위키드는 2013년에 한국어 초연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 글린다의 정선화 배우님 그리고 엘파바의 옥주현 배우님이 캐스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은 겨울왕국 엘사 역으로 인생 대역전하신 박해나 배우님이 엘파바를 맡으셨었고요. 근데 이게 말이죠. 엘파바 역은 그 분장하고 지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그 초록색 약품이 피부에 정말 안 좋대요. 지우는데도 뭐 석유를 써야 되나 이렇고 그래서 피부도 엄청 예민해지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진짜 배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키드가 올해 다시 오픈을 하더라고요. 올 설 연휴부터 재오픈을 하던데 위키드 이야기는 정말 고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베리에이션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작품이고요. 재미도 있으면서 묵직한 메시지도 같이 있어서 온 가족이 보기 좋은 뮤지컬이에요. 시국인지라 여럿이 같이 보러 가긴 어렵겠지만 혹시 그래도 막 공연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러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위키드 강추합니다. 오늘은 오지의 마법사 얘기하다가 위키드 얘기까지 수다를 탈탈탈 털었네요. 오지의 마법사 작품은 북, 무비 토크, 그리고 오늘은 뮤지컬 토크까지 쭉 나눠봤고요. 이만 밤이 깊었으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러 가겠습니다. 다음 월간 책방에서 만나요. 아살레고.